새벽 2시였습니다. 부엌 문틈 너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증나. 생각보다 효과가 더디네? 그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날 위해 갈아주던 그 초록빛 주스. 그 안에 진심이 아니라 아기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죽일 사람은 낯선 타인이 아니라 내 며느리라는 걸. 소중한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일이 생기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올해 70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떡을 팔아 아들 하나를 키워낸 시장 골목의 평범한 어머니였죠. 이제는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제법 번듯한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들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한 평화가 있을까 싶은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거실 창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은 마치 잘 닦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들마저 그 빛을 받아 금가루처럼 반짝이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죠. 저는 이제 제 분신과도 같은 동양난의 잎사귀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물 한 개처럼 고운 입자를 뿜어내는 분무기를 들고 한 입 한 입 어루만지는 제 느리고 부드러운 손길에는 수십 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찌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삶의 고단함과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고요한 거실에는 제가 유일하게 즐겨 듣는 클래식 라디오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바흐의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아온 인생이지. 저는 거실 한쪽에 걸린 액자를 보며 절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바로 석 달 전 동네 주민센터에서 제 며느리 지연이가 효부상을 받고 찍은 기념사진이었죠. 활짝 웃는 지연이와 그 옆에서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제 아들, 그리고 가운데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제 모습,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세상 가장 큰 부자가 된 듯 뿌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들려온 마치 금속을 긁어내는 듯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윙하는 기계음이 바위의 우아한 선율을 무참히 찢어버렸습니다. 제 며느리 강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치 최신 가전제품 광고라도 찍는 모델처럼 허리에 한쪽 손을 척 얹고는 갓 구입한 최신형 믹서기를 자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이라도 다녀온 듯 몸에 딱 붙는 비싼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 참으로 살갑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독일제라 그런지 소음도 거의 없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된대요. 우리 어머님 건강, 이 며느리가 챙겨야죠.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하나 질렀잖아요. 헤헤. 그 천사 같은 미소 뒤편에는 차갑고 잔인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위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기특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죠. 문득 몇 달 전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건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입하신 보험이나 나중에 저희가 알아둬야 할 서류 같은 건 없으세요? 미리 챙겨두면 좋잖아요. 그때는 참 속 깊고 야무진 아이구나 하고 대견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어째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아주 희미한 가시처럼 마음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보기에도 예쁜 유리잔에 짙은 초록빛 액체를 따랐습니다. 케일과 시금치가 듬뿍 들어갔다며 건강한 향이 난다고 했지만 제 코에는 그저 비릿하고 씁쓸한 풀냄새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지연은 식탁 위 작은 휴대용 약통에서 투명한 캡슐약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얼마 전 새로 받았다는 화려한 네일아트로 장식된 그녀의 길고 하얀 손끝에서 투명한 캡슐이 조명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님을 위해 스위스에서 직접 구해온 특별 종합 비타민이에요. 아주 귀한 거라 구하기 힘들었어요. 주스랑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서 효과가 2배래요. 지연은 일부러 제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바로 제 눈앞에서 직접 캡슐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러자 눈처럼 새하얀 가루가 초록빛 주스 표면 위로 스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흔적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녹아드는 모습을 저는 그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 복도 많지. 내 팔자에 이런 보석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놈 하나는 정말 잘 뒀어. 그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이 저 자신을 한 걸음 더 깊은 비극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계는 4시를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곧 태어날 손주에게 잎을 잡고 귀여운 스웨터를 뜨개질하던 저는 더없이 행복한 상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가의 포동포동한 뺨, 저를 보고 방긋 웃어줄 작은 입술,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이 밀려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양쪽 귀를 쇠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이명이 제 뇌를 강타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게 들리다가 이내 기괴하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쥐고 있던 뜨개 바늘이 카펫 위로 툭 토독하는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각에 당혹감이 심장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마치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로 제 팔다리를 제멋대로 잡아당기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한쪽 손을 다른 손으로 꾹 감싸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했습니다. 자식 같은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미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무섭게. 어느새 바로 옆까지 다가온 지연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뜨개 바늘을 주워 제 무릎 위에 다정하게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스러운 눈빛 깊은 곳, 제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훑어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서늘한 만족감과 효과가 있군 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찰나의 변화를 그때의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대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제 몸이 꼭 변덕심한 날씨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몸에 무거운 솜니부를 덮은 것처럼 나른하고 어떤 날은 오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간 것처럼 몸이 가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겪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유독 무겁고 나른했던 날은 어김없이 며느리 지연이가 아침에 정성껏 갈아준 그 초록빛 주스를 마신 날이라는 우연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벽에 걸린 효부상 기념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이의 얼굴, 저렇게 착한 애가 내 뱃속 손주를 품고 있는 저 예쁜 아이가 설마 나에게 내가 늙어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못된 생각이다 정말. 저는 그런 의심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돋보기를 찾아 온 집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제 오랜 습관이었기에 늘 신문 옆에 두던 돋보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지연아, 혹시 내 돋보기 못 봤니? 돋보기요? 어머님,
어제 저녁에도 소파에 누워서 잡지 보실 때 쓰셨잖아요. 소파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 지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온 집안을 한참이나 헤맨 끝에 저는 정말 황당한 곳에서 제 돋보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화장실 선반 위 칫솔꽂이 안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돋보기를 여기에 뒀다고?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르려던 찰나 제 기억력이 정말로 나빠졌다는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주스 때문이 아니야. 정말로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제 자신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기억을,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과 정신이 정말로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위한 저 자신을 향한 처절한 기록이었죠. 저는 안방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과 함께 보관해 두었던 먼지 쌓인 낡은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작은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특별 비타민을 준 날에는 동그라미와 함께 오후 내내 졸림, 손떨림이라고 적었고 주지 않은 날에는 가위표 X와 몸이 개운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겠다며 집안을 부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아끼는 낡은 서랍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서랍장은 너무 낡고 촌스러워서 집안 분위기랑 안 어울려요. 이번 기회에 버리고 제가 세련된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안 된다. 그건 안 돼.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 비밀 기록이 담긴 달력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낡은 물건에 집착하세요? 이런 건 좀 버려야 새 복이 들어온다고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내게 처음 사준 가구야. 내 손때 묻은 물건이라고. 절대 안 된다. 제 필사적인 저항에 지연이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입을 삐죽였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랍장을 제 몸으로 막아서듯 지켜냈습니다. 하마터면 내 유일한 기록을 잃을 뻔했구나. 안도감과 함께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저를 위협하는 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남은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그날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끔찍한 상상들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타는 듯한 갈증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주방 안쪽 베란다로 향하는 문틈으로 희미한 스마트폰 불빛과 함께 소곤거리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짜증나. 생각보다 효과가 더디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무미건조해서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충격에 저도 모르게 숨을 헛하고 들이마시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제가 제어하지 못한 그 작은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에 저는 재빨리 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 너머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가 들었을까? 잠시 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지만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다급하고 한 톤 높아진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의 소리를 향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듯한 필사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아니야.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어머님이.
알았어. 조급해하지 않을게. 천천히 해야지 뭐든. 응, 끊어. 효과가 더디네. 조급해하지 않을게. 천천히 해야지.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향한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제 달력 속 기록과 며느리의 저 차가운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함께 서슬 퍼런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아내에게 사냥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안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지옥의 문턱을 밟고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고 눈을 떠도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효과가 더디네. 며느리 지연이의 그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끔찍한 저주처럼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발각된 죄인처럼 미친 듯이 뛰어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와 똑같은 미소로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제 목을 겨누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짙은 초록빛 주스가 담긴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을 때 저는 그 잔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잔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 효과라는 건 그래. 내가 요즘 기력이 없으니 건강 주스의 효과가 더디다는 뜻이었을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다른 의미를 찾아내 제 자신을 속이려 애썼습니다. 제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는 저 아이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마치 사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그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제 목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칠수록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저를 추격해왔습니다. 그날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기 위해 동네 은행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주스를 마신 지 4시간쯤 지났을 때라 머릿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자동 입출금기 앞에 서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밀번호 오류라는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제 생년월일을 눌렀습니다. 또다시 오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짜증 섞인 시선이 제 등 뒤에 따갑게 박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기계는 차갑게 3번째 오류를 알렸습니다. 카드는 딸깍 소리를 내며 기계 속으로 삼켜져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야만 했습니다. 젊은 은행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3번이나 틀리셨네요.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할머니 치매인가 봐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듯한 수치심과 함께 제 몸과 정신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정말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인 꼴이었습니다. 한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고작 돈 몇 푼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죠. 그때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지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과장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전에 앞집 아주머니가 잠깐 들르셨는데 어머니께서 오늘 은행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제가 같이 가드렸어야 했는데 지연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내 집 밖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저 아이의 귀에 들어가는구나. 이 아파트는, 이 동네는 나를 위한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손을 잡은 지연이의 서늘한 손의 감촉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제 방에 들어와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딸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도 그렇고 제가 아무래도 너무 걱정이 돼서요. 이참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간단한 검사라도 받아보게요. 네, 제가 좋은 대로 알아볼게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연이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앞에서 지연이는 완벽한 보호자 연기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느니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통 기억을 못 하세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모시고 왔어요. 저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이미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이 되어버린 제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의사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네요. 그 둘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눈빛에서 저는 이미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한 마리 나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저와 지연을 앞에 앉혀놓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상으로는 뇌에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스트레스성 노인 우울증이나 망상 같은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보호자께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망상 치매, 세상이 저를 미친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완전한 고립감, 며느리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빠져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오히려 서늘한 도끼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마음껏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어봐라.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신의 핸드백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책자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고급 요양시설의 안내 팸플릿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집으로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해피실버타운 상담 실장님이세요. 제가 어머님 방 구경시켜드린다고 모셨어요. 점잖게 차려입은 상담 실장은 제 방을 둘러보며 마치 가구를 평가하듯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해피실버타운에 오시면 심심할 틈이 없으세요. 노래 교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요. 따님이 어머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활짝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과 저를 이미 환자 취급하는 상담 실장의 모습, 그 말들은 제게 살아있는 무덤으로 가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저들의 손에 이끌려 살아있는 시체처럼 죽음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현실과 맞서 싸우느냐. 선택지는 단 두 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앞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평생 떡을 찌던 뜨거운 아궁이의 불꽃보다 더 뜨겁고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절대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사냥당하는 양이 아니라
덫을 놓는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늙고 병든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혔고 세상은 온통 저 아이의 편이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평생의 직이 나복희. 젊은 시절 시장 골목에서 제가 떡집을 할 때 바로 옆에서 국밥집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억척같이 장사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을 때 제 옆에서 밤새도록 함께 울어주었던, 제게는 피를 나눈 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였죠. 이제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동네 한편에서 작은 찻집을 소일거리 삼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 지연이 아침 일찍 필라테스를 하러 나간 틈을 타 마치 도둑처럼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 내내 누가 저를 보고 지연이에게 고자질이라도 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복희의 찻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복희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어린아이처럼 반갑게 맞았지만 제 헬쑥한 얼굴과 파르르 떨리는 손을 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손은 왜 이렇게 떨어? 저는 복희를 마주보고 앉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끔찍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복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너 요새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더라. 아파트 부녀회장한테 들었는데 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며? 며느리 지연이가 너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들 하던데 대체 무슨 일이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까스로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였던 세상마저 저를 미친 노인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온 그 낡은 달력을 꺼내 복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동그라미와 가위표로 빼곡하게 채워진 달력. 제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복희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이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저 애가 지연이가 나를. 처음에 복희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쓰럽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정희야, 너 정말 왜 그래? 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힘드니까 헛것을 보는 게 아니냐? 지연이가 어떤 애인데. 작년에는 효부상까지 받은 애야. 동네에 그의 칭찬이 자자한데 내가 무슨 오해를 단단히 하는 걸 거야.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복희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찻상 위로 엎어지듯 복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니야, 복희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오해가 아니야. 내가 내 정신으로 똑똑히 기록한 거야. 저 아이가 주는 주스를 마신 날만, 꼭 그날만 내 몸이 이상하다고. 제발 나 좀 믿어줘. 제 처절한 눈물과 달력에 적힌 소름 끼치는 규칙성 앞에서 복희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잠시 의심했다.
미안하다, 친구야.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 문에 잠시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다시 앉아 달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찻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것. 복희는 저보다 더 분노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는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울지 마, 임마. 바보같이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내 뒤엔 내가 있어. 이제부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저것들, 우리가 끝장내자.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야지. 친구의 그 따뜻하고 단단한 한마디가 꺼져가던 제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어가던 용기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절대로. 우리는 깨진 찻잔 조각 앞에서 마치 피로 맹세라도 하듯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복희와 눈물의 맹세를 나눈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깨진 찻잔 조각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복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일단 증거가 있어야 해. 내가 마시는 그 주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내야만 해. 그런데 방법이. 복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복희의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복희야, 민석이. 내 아들 민석이가 있잖아. 민석이? 우리 아들이 뭐라? 제 말에 복희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희의 아들 민석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식품회사의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처럼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음식이나 약품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성분까지 분석해내는 것이 바로 민석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래, 민석이가 있었지. 우리 아들이라면 그 주스 안에 쥐약이 들었는지 독약이 들었는지 다 밝혀낼 수 있을 게다. 정희야, 우리가 살 길이 생겼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며느리 지연이가 주는 그 특별 비타민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석이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 약의 샘플을 구하느냐였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캡슐을 여러 주스에 타주었기 때문에 캡슐 약 자체를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방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가 건네는 주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의 결의가 무색하게 독이 든 성배처럼 보이는 그 잔 앞에서 제 손은 또다시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스를 마시는 척하며 약 가루가 섞인 주스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었습니다. 혀 전체를 마비시키는 듯한 씁쓸하고 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요. 어머니, 오늘 주스는 입에 맞으세요? 그럼. 아주 맛있다, 예. 저는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일부러 받은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쿨럭, 쿨럭. 아이고, 나이가 드니 사례가 자주 들리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등 뒤에서 저를 지켜보는 지연이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 낡은 수건 더미 깊숙한 곳에 미리 숨겨둔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주스를 조심스럽게 뱉어냈습니다. 초록빛 액체가 약병 안으로 쪼르르 흘러 들어가는 소리가 제게는 마치 승리의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에서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문은 왜 잠그셨어요? 지연이의 날카롭고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손에 든 약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배가 좀 아파서. 배가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들어가서 좀 주물러 드릴까요? 문 열어보세요, 어머니.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고리를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 뚜껑을 닫아 다시 수건 더미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변기물을 요란하게 내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소변 한번 보는데도 한참이 걸리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어머니. 제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는 지연이의 날카로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목숨을 건 첫 번째 증거를 제 손으로 직접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긴장감 속에서 약이 섞인 주스를 뱉어내어 샘플을 모았습니다. 하루는 지연이가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며 수납장을 뒤지는 바람에 약병을 들킬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지를 발휘해 아이고 허리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연기에 놀란 지연이가 달려오는 사이 저는 재빨리 약병을 제 옷소매 속에 숨겨 위기를 모면했죠. 마침내 작은 약병이 거의 다 찼을 때 저는 복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는 장을 보는 척하며 복희의 장바구니에 몰래 그 약병을 넣었습니다. 마치 독립투사가 비밀 문서를 전달하듯 우리는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증거물이었습니다. 정희야,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행동해. 알았지? 복희의 말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 빛은 저를 둘러싼 짙은 어둠을 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과학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복희에게 제 목숨과도 같은 약병을 건넨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집안에서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 지연이가 건네는 그 짙은 초록빛 주스를 저는 여전히 웃으며 받아 마셨습니다. 물론 마시는 척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내는 위험한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죠. 이제 그 주스는 제게 더 이상 건강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을 노리는 명백한 독약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 주스 드시고 나니 기운이 좀 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젊어지는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제 위장 속에서는 역겨움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제 얼굴의 근육은 완벽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증오를 감추는 법을 저는 그렇게 매일 익혀나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만약 아무 성분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정말 망상에 시달리는 치매 노인이 되는 건데.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내 몸이 기억해. 반드시 무언가 나올 거야. 하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지연이의 감시를 피해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저녁 창거리를 고르는 척하며 저는 사실 복희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의 활기, 생선 파는 상인의 우렁찬 목소리, 과일을 고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소음 속에서 저 혼자만 죽음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참 콩나물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낡은 핸드폰이 요란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 친구 복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야. 지금 어디야? 혼자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복희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이야. 혼자야, 왜 그래? 지금 말해줘도 괜찮겠어? 아니다. 민석이가 직접 말하는 게 낫겠다. 잠깐만. 복희의 말에 제 손에서는 힘이 쭉 빠져 하마터면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콩나물 봉지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젊고 차분한 복희의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접니다. 장민석입니다. 민석아, 그래, 결과 나왔니? 네, 아주머니. 방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석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민석이가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단순한 독극물이 아닙니다. 장기 복용 시 수면 중 심장마비로 보일 만큼 완벽한 자연사를 위장할 수 있는 살인 의도가 명확한 배합입니다. 살인 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끄럽던 시장의 소음도, 제 귀에서 쿵쾅거리던 심장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제 막연한 의심과 공포가 살인 의도라는 차갑고 단단한 과학적 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민석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시중에서 구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히 이 배합 비율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민석이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야, 너 여기서 뭐해?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장바구니를 든 채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전화를 다 붙들고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안 좋아?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민석이가 하려던 그 뒷말, 이건 다음에 이어질 그 중요한 말을 듣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딸이랑 통화하느라요. 김 여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애써 피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민석이가 마지막에 던진 그 말로 가득 찼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며느리 지연이 혼자 한 짓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또 누가 이 끔찍한 일에 가담했단 말인가? 하나의 진실을 확인하자마자 더 거대하고 불길한 의문이 제 심장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제 마음을 짓누르는 의심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민석이가 마지막에 던진 그 말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혼자 한 짓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또 이 끔찍한 일에 가담했단 말인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주변 사람들, 그녀가 자주 통화하던 상대,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손님들까지.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울 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지연이의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평소 그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곤 했습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쩌면 저 안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연이는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주방에 있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태블릿 PC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다행히 태블릿은 잠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여러 개의 앱 아이콘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연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앱을 눌렀습니다. 수많은 대화 목록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 동네 엄마들과의 단체 대화방. 저는 숨을 죽인 채 대화 목록을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제 눈을 사로잡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도윤. 그는 제 아들 도연이의 가장 친한, 거의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저를 어머니 하며 친아들처럼 따랐던 아이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집에 들러서는 어머니, 제가 도연이 대신입니다. 모든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라며 넉살 좋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홀린 듯 최도윤과의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탈을 쓴 두 악마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도윤 자기야, 오늘 그 할망구한테 약 먹였어? 강지연 당연하지. 약 기운 도는지 요즘 계속 졸고 정신을 못 차려. 거의 다 됐어. 자기가 시킨 대로 용량은 안 늘렸어. 걱정 마. 최도윤 좋아. 역시 우리 지연이
똑똑해. 상속 서류 준비는 다 됐지? 내 남편 진짜 순진해서 속이기 쉽다니까. 멍청한 놈. 저도 모르게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할망구, 멍청한 놈. 제 아들을 향한 조롱과 저를 향한 경멸.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희 집 소파에서 부둥켜 안고 찍은 사진, 그리고 제 아들 도연이가 해외 출장을 간 날, 저희 집 안방 침대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며 찍은 영상까지. 그들의 추악한 배신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두 인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가 뒤섞여 속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핸드폰을 꺼내 그 추악한 대화 내용과 사진, 영상들을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셔터 소리가 복수의 서곡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옮겨 담고 태블릿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주방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는 저를 죽이려 하는 며느리이자 제 아들을 배신한 불륜녀가 차려준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지옥에서 온 악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그날 이후 서영이의 법률사무소는 우리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습니다. 서영이는 변호사답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저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키려면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들이 핸드폰을 해킹당했다,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저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을 담은 영상 증거가 필요해요. 서영이의 말에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아, 다음 주가 내 생일이다. 생일이요? 그래. 그 아이 지연이는 남들에게 칭찬받고 효부 소리 듣는 걸 병적으로 좋아해. 내가 만약 내 생일상을 차리게 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을 게다. 그리고 아마 그날이 자신들의 계획을 마무리 짓는 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내게 마지막 독이 든 잔을 건넬 거야. 제 말에 서영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고모가 자신의 생일상을 제사상으로 만들 계획을 이토록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알겠어요, 고모. 그럼 그 생일 파티를 우리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죠. 며칠 뒤 서영이는 제게 생일 선물이라며 커다란 액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평범한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초소형 실시간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액자를 거실에서 주방 식탁이 가장 잘 보이는 벽 한가운데에 걸었습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연기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쓰러져가는 늙고 병든 노파의 연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아픈 척, 더 정신없는 척하며 지연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일부러 지연이가 보는 앞에서 리모컨을 들고 이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 멀쩡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해 한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죠.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매일 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제 연기를 점검했습니다. 초점 없는 흐리멍덩한 눈빛, 파르르 떨리는 입술, 힘없이 축 처진 어깨,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칠 때마다 서글픔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저것들이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바로 그날 흘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마침내 제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불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구나. 우리 친척들 다 불러서 잔치 한번 할 수 있겠니?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멋진 생일상을 차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가 최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흥분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때가 왔어. 하고 말이죠.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70번째 생일날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의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을 끝내고 저를 배신한 모든 것들을 심판할 운명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오전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자신의 효심을 온 세상에 과시라도 하듯 출장 뷔페까지 불러 화려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집안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 동생들과 조카들, 그리고 지연이의 친정 식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형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모,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제 연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한참 뒤에나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친척들은 안타까운 얼굴로 혀를 찾고 그럴수록 지연이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요즘 부쩍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니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세요. 지연이는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저를 극진히 보살피는 효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공범인 최도윤이 제 아들 도연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도연이는 해외 출장에서 바로 돌아오는 길이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잔치 분위기에 휩쓸려 웃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제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가 건넨 것은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 세트였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자 제 안의 분노가 다시 들끓었지만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도윤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에 잠시 머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요. 아마도 평소에 못 보던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최도윤은 지연이에게 다가가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저 액자 뭐야? 원래 저기 있던 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냥 오늘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만 지연이는 그의 말을 콧방귀 뀌며 묵살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평범한 가족 사진이잖아.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두 사람의 그 짧은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들의 초조함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이는 주방에서 예쁜 유리잔 2개와 함께 자신이 늘 사용하던 그 특별 비타민 약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연이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배우처럼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약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그 특별 비타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특별히 준비한 생신 선물이에요. 이 주스 한 잔에 제 효심을 가득 담았답니다. 이거 드시면 앞으로 10년은 더 젊어지실걸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에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한 캡슐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새하얀 가루가 짙은 초록빛 주스 위로 스르르 쏟아져 내리는 그 광경을 저는 이제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독이 든 주스 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잔을 놓칠 것처럼 위태로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들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다. 저는 아들의 손을 밀어내고 제 두 손으로 잔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척같이 떡을 팔아 아들을 키우던 젊은 날 며느리를 처음 보고 내 딸처럼 기뻐하던 그날, 가리고 지난 몇 달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았던 시간들. 마침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마시는 척하다가 이내 잔을 든 채로 제 앞에 서 있는 며느리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모든 연륜과 분노를 담아 나지막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리도 위하니 이복, 내가 먼저 한 모금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 순간 잔치를 가득 채웠던 모든 웃음소리와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정적.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한 지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지연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평소에 흐리멍덩하고 힘없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니? 내가 내 건강을 위해 내 효심을 가득 담아 만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귀한 것을 어찌 나만 마실 수 있겠어? 어서 내가 먼저 마셔보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그녀의 입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연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그 바람에 뒤에 있던 테이블과 부딪히며 와인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이 연극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이 기괴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여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당황하여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연이한테.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고요한 아파트에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듯 다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강지연 씨에 대한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조용히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지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지연 씨 맞으시죠? 당신을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형사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지연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에 지연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녀는 저를 보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을 직감한 최도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현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틈타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비겁한 속셈이었죠. 최도윤이 마침내 현관문 가까이 다가가 막 문고리를 잡고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막고 서 있던 다른 한 형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도망갈 모든 길을 차단하는 얼음장 같은 선고였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최도윤 씨, 당신도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 말에 최도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형사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형사의 손에 팔이 뒤로 꺾이며 그대로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나. 비겁한 쥐새끼의 마지막 비명은 그의 손목에 또 다른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에 처참하게 묻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제 생일잔치는 그렇게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발악하는 며느리 지연이와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최도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아들 도연이와 친척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그저 텅 빈 눈으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카 서영이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차갑고 딱딱한 공기로 가득 찬 경찰서 복도를 걷고 있자니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영이와 함께
특수 유리로 된 취조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천사처럼 웃던 며느리 지연이가 형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건 명백한 오해예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저를 오해하고 헛것을 보신 거라고요. 제가 어떤 며느리인데 동네에서 효부상까지 받은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요. 지연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를 보고 있자니 또다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서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잘 보세요. 서영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취조실의 형사가 첫 번째 증거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민석이가 분석해준 독극물 성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강지연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타드린 건강주스에서 검출된 성분 목록입니다. 여기 적힌 이 성분,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독극물입니다. 장기 복용 시 심장마비를 유발하여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약물이죠.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보고서를 본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런 걸 넣은 적 없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사는 피식 웃으며 두 번째 증거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촬영했던 지연이와 최도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사가 태블릿 화면을 지연이 앞으로 돌리자 화면에는 자기야, 오늘 그 할망구한테 약 먹였어? 라는 끔찍한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을 본 지연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고요. 지연이가 발악하며 소리치는 순간 서영이가 옆방에서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형사님, 다음 증거 보여주시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지막 증거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생일날 거실에 걸어두었던 액자형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지연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직접 캡슐을 열어 주스에 타는 모습, 그리고 그 잔을 제게 건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지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 역시 깨달은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뻔뻔한 거짓말로 발악하던 며느리 지연이는 자신의 모든 범행이 담긴 영상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제게 아무런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을 나온 저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별도의 조사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제 아들 도연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형사에게서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건네받아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목숨보다 아꼈던 친구의 추악한 배신. 그 모든 것을 제 아들은 지금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연이는 마치 부서진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초점 없이 텅 비어버린 눈동자. 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가 목 놓아 울듯 처절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 믿었던 친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고통을 까맣게 몰랐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뒤엉켜 제 아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저런 악마 같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어머니. 저는 차마 제 아들의 그 무너진 모습을 끝까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의 통쾌함은 어느새 제가 되어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자식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하는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만이 시리게 남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난 저 여자 말만 들었어. 다 저 여자가 시킨 거라고.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난 아무 잘못 없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던 최도윤이 바로 옆 취조실에서 나오는 지연이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도 지지 않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이. 내가 먼저 바람 넣었잖아. 내가 먼저 우리 어머니 재산 이야기 꺼냈잖아. 이 모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두 악마는 경찰서 복도가 떠나가라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남은 가족들과 경찰들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온전히 저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 도연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의 기억과 싸우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와 최도윤은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통쾌함도 주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텅 빈 집과 산산조각 난 아들의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카 서영이에게 연락해 은행의 개인 금고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이와 함께 은행의 깊숙한 금고실로 들어선 저는 제 평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묵직한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억척같이 떡을 팔아모은 돈으로 사들인 땅 문서와 건물 등기권리증, 그리고 묵직한 금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갓난아들이었던 도연이를 굶기지 않기 위해 남들 잘 때 떡을 찌고 남들 놀 때 장사를 하며 피눈물로 모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서영이는 그런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 이 재산은 온전히 고모와 도연이 오빠의 것이에요. 아무도 넘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결심을 서영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영아,
나는 이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한다. 네. 고모, 지금 무슨 말씀을? 이건 고모의 평생이 담긴 재산이에요. 이걸 어떻게? 서영이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제 손때 묻은 등기권리증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돈이 결국 내 며느리를 악마로 만들었고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 돈은 내 눈물과 땀으로 이룬 것이지만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욕망의 굴레가 되어버렸어. 나는 더 이상 이 돈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영이에게 작은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 하나와 통장 하나를 따로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겨다오. 이건 내 아들 도연이의 몫이다. 저 아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발판 하나는 어미인 내가 남겨줘야지. 이 녀석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전해주렴. 그것은 제가 떡집을 하던 작고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제 젊음과 땀이 고스란히 밴 곳이었죠. 저는 이 재산의 대부분은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홀몸 어르신들이나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서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말에 서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모. 고모의 그 깊은 뜻, 제가 존중하고 가장 투명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은행을 나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의 대부분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제 나이 70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의 온기로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도연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잠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둠침침했고 제 아들은 침대맡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깡마르고 헬쑥해진 얼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래. 제 짧은 대답에 도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재산인데 저 같은 놈 때문에 저 같은 놈을 잘못 만나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어야 할 놈입니다. 도연이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지혜와 사랑을 담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맹수에게 물린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속절없이 당할 때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너는 살아남았으니 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다시 배우면 되는 게다.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보니 주방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들 도연이가 서툰 솜씨로 오렌지를 짜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 오렌지즙이 사방으로 튀고 주방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시간 이후 처음으로 터져 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도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주스를 좀. 저는 웃음을 멈추지 않고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묻은 오렌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엉망으로 짜놓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아들. 우리 아들이 타준 주스 한번 마셔보자. 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스를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주던 그 어떤 비싼 건강 주스보다도 달고 상쾌한 진짜 건강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주스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폐허 위에서 저와 제 아들의 진짜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아들 도연이가 서툰 솜씨로 짜준 오렌지 주스를 마신 이후 저희 집에는 아주 조금씩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는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웃음을 되찾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말없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무너진 자신을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아주 천천히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였던 지연이와 최도윤의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초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카 서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모, 방금 선고 결과 나왔어요. 강지연은 존속살인 미수와 간통 혐의로 징역 15년을, 공범인 최도윤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15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었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쾌함도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제 며느리였고 제 손주의 엄마가 될 뻔했던 한 젊은 여인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에게 재판 과정에서 미처 묻지 못했던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그래서 그 아이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되었니? 제 질문에 서영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그 이야기 꼭 들으셔야겠어요? 그래, 알아야겠다. 그 아이도 내 손주가 될 뻔했던 아이니까. 서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지연 구속된 직후에 유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뱃속의 아이 도연이 오빠 아이가 아니었어요. 최도윤의 아이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도연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로만 알고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생명이 사실은 자신을 배신한 아내와 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더 큰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사실을 도연이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제 가슴에 묻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아들에게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아픔이라도 함께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친 아들을 조용히 불렀고 낮에 서영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도연이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식탁의 한 지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던 순간 도연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야말로 제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픈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함께 침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도연이는 아픈 기억이 가득한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장 근처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좁고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죽어있던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연이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그 떡집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던 아들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겠다는 그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고 정직한 땀의 가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제 아들의 가장 진솔한 참회이자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겨두었던 그 작은 상가 건물의 열쇠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들 떡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하는 회장님도 복수를 꿈꾸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새벽부터 떡을 찔 때 옆에서 팥고물을 만들고 가게 앞을 쓸며 이웃들과 소소한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되찾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아들과 함께 땀 흘리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고 저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떡을 만드느라 고단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 인절미 하나를 집어 콩고물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릴 적 제가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떡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맛 좀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만들어 본 떡이에요. 저는 아들이 내민 떡을 천천히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쫄깃한 떡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휘감았던 그 지독한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건강 주스는 화려한 재료로 만든 값비싼 음료가 아니라 아들의 서툰 손길로 빚어낸 이 따뜻한 떡 한 조각이었음을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잔의 독이 든 주스로 시작된 지독한 폭풍은 마침내 아들이 건넨 따뜻한 떡 한 조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윤정혜 씨는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죠. 바로 평범한 일상의 행복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되곤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이 곧 이제 시작이니까요.